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엇갈린 기업 실적과 계속된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우려와 거래 부진 등이 조정 장세를 연장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26% 하락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28%, 나스닥 지수는 0.67%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질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04%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 증시는 0.02%, 독일 증시는 0.15% 올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작년 10월 3.6%로 예상한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당해 연도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2012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IMF는 2015년에도 세계 경제가 3.9% 성장률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예산안 합의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내수가 증가하면서 2.8%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고, 유로존은 전체적으로 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이달 FOMC에서 연준의 현행 매달 750억 달러인 자산 매입 규모를 650억 달러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FOMC에서 처음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인 데 이어 6주 만에 두 번째로 100억 달러를 줄이는 것입니다. 독일의 1월 경기 신뢰 지수가 61.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64는 물론이고 앞선 지난해 12월 수치인 62에도 못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지수는 거의 8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던 12월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장기 평균치인 24.4에 비해서도 훨씬 높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지난해 3분기 주택가격이 전분기 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번 주택가격 지표는 지난해 하반기에 유로존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엇갈린 기업 실적과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진 탓입니다. 미국의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델타 항공과 헬리버튼의 실적은 호조를 보였지만 존슨앤존슨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1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이라 보도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시장에 다시 한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비둘기파 인물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조차도 미국의 연준의 예상대로 미국 경기가 회복한다는 전제 하에 양적 완화를 점차 줄여나갈 것이며 이마저도 올해 안에 끝낼 것이라 발언한 점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마감된 글로벌 증시 확인해보고 기관의 매수 속에 1960선까지 회복한 코스피와 또 3개월 만에 520선 보인 코스닥까지 국내 증시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마감된 글로벌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 조정을 보였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혼조 장세 보였습니다. 마감된 글로벌 소식들 한번 챙겨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실적에 대한 이런 영향,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이제 실적 전망을 내놓는 이런 기관들의 내용들이 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유럽 증시도 영국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뉴욕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가 0.27% 하락한 16,414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67%가 상승했습니다. 4,225포인트. S&P 500 지수는 0.28%가 오른
184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유가는 소폭 올랐고 금 가격은 1250달러를 다시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금 가격은 1.1%가 하락한 1241달러 43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업들의 내용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 헬스케어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주가는 오늘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수익 전망치를 주당 5달러 75센트에서 5달러 85센트 정도로 현재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미달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서 4분기 실적이 비교적 시장의 눈높이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는 굵직한 기업인 IBM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5달러 73센트, 지난해 5달러 13센트보다는 높은 수준을 거양을 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 5달러 99센트에는 미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주요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존슨앤존슨은 올해 실적 전망이 다소 눈높이에 못 미쳤고 IBM은 시장 예상치를 현재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이전에 나온 IMF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세계경제 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린 3.7로 제시한 부분, 이런 부분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이 됐고요.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유럽의 유로존도 1.0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럽 증시의 비교적 온건한 흐름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영국은 소폭 내려갔습니다. 0.04%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고요. 독일은 0.15%가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0.02% 강보합세에 그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그 지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1월 경기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61.7로 시장 예상치 64보다도 조금 내려간 수치로 발표가 됐고 오늘 프랑스 증시에서 철도 수송 전력 업체인 알스톰의 주가가 14% 가까이 하락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좋지 않은 기류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 7%로 소폭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수치가 워낙 이제 많이 나오니까요. 기존의 10월보다는 0.1%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역시 시장 경제 성장을 끌어가는 쪽은 선진국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그 월드뱅크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지난주 발표됐죠. 세계 경제 성장률 3.6과 조금 더 올라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치상으로는 뭐 크게 현재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올렸다는 점에 일단 좀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2.6에서 2.8로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는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지난주에 발표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 2.8과 동일한 수치로 현재 제시가 됐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로존은 0.9에서 1%로 소폭 올렸고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은 7.5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계은행의 7.8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10월에 7.3보다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2에서 1.7로 올려서 상승하는 수정폭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성장률을 낮춘 국가들은 이탈리아와 브라질, 남아공과
러시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브라질 국제에 국내 투자가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3으로 IMF가 성장률 수치를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물가가 현재 많이 뛰고 있고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을 현재 방지하고자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이탈리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0.9에서 0.8로 내려갔는데요. 유로존에서 네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다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탈리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잘 끌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관심거리라고 보겠습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네. 이 수정 경제 성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워싱턴에서 이제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골자는 월드뱅크가 내놓은 내용하고 거의 현재 맥락이 비슷한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속도가 신흥국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어제 월드뱅크도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 IMF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월가의 시장 플로우 트레이더나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신흥국에 미칠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주요 굵직한 국제기관들과 그 시장 내에서 리서치 기관들의 약간의 괴리감이 조금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이런 국가들로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브라질 여기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3개 국가를 더 붙였습니다. 칠레와 헝가리, 폴란드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밖의 국가로는 정정 불안이 있는 태국이나 외국인의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를 현재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올리비에 블랑샤르가 요구한 부분은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를 감속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이 내용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여러 기타 기관들, 굵직한 기관들이 세계 시장, 특히 신흥국에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월 FOMC에서 연준이 1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테이퍼링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12월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수 네. 상당히 부진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것을 연준이 한 번 더 그 시장의 내용을 점검하고 나가지 않고 이번에 한 번 더 100억 달러를 줄일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 들어온 그 매파 진영 연준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그 입김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에서도 얼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일주일 남은 이 연준의 28일과 29일 있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 자산 매입 규모 매월 750억 달러를 650억 달러로 줄일 것으로 현재 관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2월부터 650억 달러로 매월 자산 매입 규모가 종전의 8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국채 매입은 35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되고요. 모기지 담보부증권은 300억 달러로 아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달 들어서 각각 50억 달러씩 줄어든 것을 추가적으로 더 50억 달러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을 때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보스 포럼이 25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연준은 이 자넷 옐런 수장이 2월 1일부터 취임하고
1월 30일에 벤 버넌키 현재 의장이 퇴임을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정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회의 이런 부분이 워낙 굵직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국내 문제에 현재 집중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면 6주 만에 또 한 번 100억 달러를 줄이게 되는 것인데 이걸 FOMC 회의 한번 열어보고 그 뚜껑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된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이번 한 주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됐죠. 7.7%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보였고 또 이번 한 주는 갤럭시 S5 출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무선 충전주 또 휴대폰 관련주에 대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전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GDP, 호조화, 그리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 중국 내 공급을 하겠다라는 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196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강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중국발 호재가 우리 시장에는 좋은 영향으로 미치는 한 주였다라고 주간 이슈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나 갤럭시 S5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올해 1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처음에 시작은 테마주나 그리고 일부 신성장 동력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이끌어 가다가 결국 실적 베이스가 바탕이 되는 스마트폰 부품주,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지만 못 올랐던 수급상의 영향이었죠. 그런 이유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소외된 느낌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일단 3월 중순에 갤럭시 S5의 스펙이 공개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결국 막상 또 뚜껑을 열면 그 스마트폰 부품주는 대려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한두 달 전에 스펙이 공개되기 전에 어떤 스펙으로 어떤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지금까지 갤럭시가 출시될 때마다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런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가 연초 랠리 계속적으로 매일 거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520선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공신은 역시나 외국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한 10거래일, 하루 정도 빼놓고 10거래일 연속 계속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0억 이상, 많게는 400억 이상까지도 순매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좀 기관들이, 이제 우리도 사야 되나라는 느낌이 강할 때 아마 좀 더 랠리가 나오는 과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을 움직일 또 시장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또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1월 FOMC 우리는 구정이 지나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적 발표가 아닌가 싶은데 23일, 24일 이 날이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 실적, 삼성전자야 가이던스를 냈기 때문에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대체적인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는데 결국 환율의 영향, 아마 현대차도 크게 받았던 지난 4분기였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둔화됐냐. 지난 3, 4분기 때는 환율의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판매량이,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 상쇄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과연 판매량이 지난 3분기보다 늘었을까 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결국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순으로 발표가 되고 그 사이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동시에 발표하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질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결국 이 각 기업들이 수익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 이슈가 가장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4분기 정도는 가이던스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4분기는 괜찮다라고 받아들여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1분기부터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시장은 더 완전 싸늘하게 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일단 FOMC 회의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100억 달러를 축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한 3월 정도 돼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결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아마 메이저들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적인 영향은 상당히 좀 눈치 보기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결국 FOMC 결과에 따라서 메이저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좀 신흥국 위주의 매도세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정이 지나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는 이 FOMC 회의 때문에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는 적극적인 순매수가 상당히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면 아주 좁은 박스권의 시장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S5 관련주들 어제부터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이번 주 내내 갤럭시 S5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아마 1월달 이 수익률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스펙들이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이 돼서 이번에는 무선 충전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번들로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 자체도 방수폰 최근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방수폰으로 케이스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결국 단가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고사양으로 하이엔드급 폰에서는 고사양으로 스펙이 변경이 되면 그 관련주들은 혜택을 분명히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마트폰 갤럭시 S5 관련주들 아마 이번 주 내내 여러 가지 어떤 스펙이 들어갈 것이냐 관측과 그리고 그 기대감 그리고 관련주 찾는 노력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만 또 기간까지 이 관련주들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아마 1월의 수익률이 아마 최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보고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됐는지가 관건이면서 1월에 FOMC 회의 결과 확인 후에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팀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설이 다가옵니다. 설이 다가오면 당연히 택배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 업체, 바로 CJ 대한통운, 그리고 한진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 모습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아니다! 여기까지다! 둘 중에 어떤 점이 과연 타당할까요? 지금부터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87,700원을 저가로 두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한 30%가 넘는 등락을 좀 보였고, 그만큼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진 한번 같이 볼게요. 하단이 얼마입니까? 14,550원이죠. 11월 말에 14,550원을 기점으로 신저가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거의 70%대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신저가를 갔을 때 미리 사놓을 걸 이라는 생각 많이 드십니까? 자,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부터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 그리고 1월 달까지는 상당히 택배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공서를 그대로 지금은 지켜주면서 물량이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요. 우체국 택배가 요금 인상을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자, 작년에도 현대로지스텍스에서는 어느 정도 택배비에 대한 인상을 했었죠. 하지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작년에는 현대가 택배를 인상을 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 지금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다른 민간업체들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연초부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매력 포인트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과연 택배 단가가 얼마길래 현재 이렇게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걸까? 택배 단가는 전년 대비해서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16원 하락을 하면서요, 평균 가격 2,490원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글로벌적인 분위기는 어떻고 현재 택배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 시장의 물동량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택배 물동량이고 앞에 있는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오는 그래프겠죠.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선 그래프가 위에 있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고, 뒤에 막대 그래프는 절대적인 수치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막대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연말이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연말 효과 그리고 설날 효과가 우리나라에만 특수적으로 더욱더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2011년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택배 물량이 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자,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어느 정도 유통 채널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유통 채널은 어땠습니까? 그냥 주고받는 의미였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쇼핑도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 그죠? 그리고 쇼핑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택배에 대한 물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당연히 제지주도 상당히 크게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택배 단가와 물동량 추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실 건데요.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은 먼저 화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는 것은 바로 평균 단가라는 거죠. 택배에 대한 평균 단가는 점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물량은 더욱더 늘어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CJ 대한통운, 그리고 한진, 현대로지스틱스 이런 업체들은 뭘 먹고 살까요? 바로 박리담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택배비를 저렴하게 해주겠다. 대신 우리 업체와 계약을 해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화 단계, 말 그대로 기업은 캐시카우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택배회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진입장벽이 낮다. 하지만 버티기만 하면 크게 캐시카우 시장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대기업들이 살아남으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단계까지 접어들었다. 대신에 평균 단가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바로 택배 가격인데요. 저도 택배 가격이 오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죠. 자, 맨 왼쪽은 영국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바로 일본,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네 번째는 미국,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국,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대한민국입니다. 자, 택배 가격이 어때요? 중국만큼 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선진국과의 절대적인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닌데 왜 여기에 포함시키냐? 맞습니다. 하지만 유통 물량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저렴한 우리나라 택배 시장이라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크게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어떻게 택배가 3일 만에 배달이 될까라는 점이었다는 거죠. 자, 유럽 사람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택배는 최소 2주 이상이 걸리죠. 하지만 그만큼 빠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 자체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한진의 수급 주체는 누굽니까? 외국인이네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현재 시점에서 들어왔던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화면으로 우리가 CJ 대한통운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물량 자체의 대부분이 외국인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이 미리 선반영이 되는 구간에 놓여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고, 한 번도 시장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벌써 주가는 크게 올라서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시점에서 한번 같이 본다면, 자, 언덕 자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점 자체가 몇 번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 박스권 상단 패턴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뚫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현재보다 다음이 더욱더 기대되고 1월보다는 2월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택배비가 인상이 확실해진다면 주가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호재거리는 현재 반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참고로 하시고요. 자, 우리 1인당 개인 소비로 택배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적어도 4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택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택배 기사님들을 대해주는 그런 선진국적인 문화가, 의식이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수익률을 높게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본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초 이후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일본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항상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외부적 요소로는 BOJ, 일본 통화정책회의, 그 다음 미국 FOMC 두 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지금 ECB에서의 어떤 통화정책 가능성, 거기서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제외하고 가장 큰 것은 이제 BOJ, FOMC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BOJ가 구로다 총재가 양적 완화를 시사하면서 엔화 약세에 가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상황도 발생시켰고요. FOMC에 따라서 테이퍼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특히 BOJ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그 결과가 나오죠. 어제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일본의 이제 BOJ는 우리한테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일본에는 그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히 커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BOJ가 추가적인 어떤 정책을 쏟아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 그 얘기는 이제 BOJ 결과에 따라서 엔화의 향방이 결정되겠지만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BOJ 이 시점에서 엔화의 약세냐 강세냐의 방향성을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가 29일 날 있습니다. 근데 이번 FOMC는 이제 벤 버냉키 회장이 주재를 하죠. 마지막 이제 FOMC 회의인데 지난번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됐던 그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테이퍼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나 우려감이 있습니다. 특히 피셔라는 연준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상관없이 배업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 12월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퍼링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벤 버냉키 의장도 레임 덕에 자넷 옐런의 지명자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벤 버냉키 떠나가는 시점에서 자넷 옐런이 의장으로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넷 옐런의 언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고용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은 그 3월 이후에나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다가오는 FOMC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고용률의 포인트를 맞출 거냐 실업률의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왜냐면 코코 라코타라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한 얘기 중에 사실 고용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실업률이 6.7%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면 당연히 실업률이나 고용률에 대한 얘기는 꼭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다른 편으로 하나의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BOJ와 FOMC에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올해 통화정책이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어쩌면 외부의 충격보다는 내부적인 요소가 올해 2014년도의 시장을 자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한국의 총재가 3월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총재는 완화 기조를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가 시장에 반영하는 것은 3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내부적으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특히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 한국의 총재가 교체되는 시점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런다면
아마도 내부적인 이유가 시장을 좌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일지 강세일지 방향성을 탐색해보는 전략이 또 필요하고 연준의 추가적인 테이퍼링은 1월보다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점차 완화될 것을 예상하시면서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부적인 요소에 더 그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원엔 환율이 올해 9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등 상당 기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030원 중반대를 예상하고 있고 또 원엔 환율은 900원대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원엔이 지난번에 1,000원이 살짝 붕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도 주가 확 빠졌었거든요. 원에는 일본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주변 국가들의 환율과의 싸움에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900원대 볼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달러도 1,000원대 전후 싸움이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원엔도 역시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엔이 900원대 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수출 경쟁이 떨어지는 거 떨어진 거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자금이 필요한 어떤 기업들은 일본 자금을 더 싸게 가져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원에는 더 강세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나갈 때는 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점을 미리 좀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강세, 원에 대한 원엔이라든가 원달러의 강세에 대한 생각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원엔 강세가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약세로 갑니다. 그 약세를 대비한 전략을 구성해 놓은 방법이죠. 한 예로는 부품 같은 거 아주 중요한 부품 같은 경우는 미리 많이 사들여 놓을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약세가 됐을 경우 그것이 그 기업이라든가 어떤 그 산업에 있어서만큼 그것이 아주 중요한 상승 어떤 그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만 잘 이용하고 안 좋은 거에서는 서로가 좀 피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 수립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전후까지 또 원엔 환율은 900원대 중반 흐름까지도 보일 것으로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대형 상업은행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유는 춘절의 자금 수요 부족 뭐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신용 경색 우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상업은행에 자금 지원했고 또 한 1,200억 위안 정도를 소형 은행에다가 지금 다시 또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하죠. 이게 7일물짜리 어떤 금리가 6.5%까지 또 올라왔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게 유동성 위기를 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중국 인민은행 입장인 것 같고요. 어저께 이것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다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긴축적인 기조가 아닌 결국에서는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완화 쪽으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결국 그림자 금융인가 이런 걸 통해서 유동성이 말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 금융을 개혁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춘절 전인지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는 춘절 이후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가오는 명절 전에 일을 저질러서 시장을 불안으로 끌고 가는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PF하고 비슷한 겁니다.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준 그런 상황과 똑같아서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국에서는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떤 긴축으로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중국장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마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회된 숄더가 주봉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이후에 중국장의 상승의 기록을 접어든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그 시장의 우려감은 거의 없어질 확률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인민은행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라는 의지로서 표현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라운드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마무리 접어보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0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